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평화연구소의 정용진 소장입니다. 오늘 평화연구소는 함께 평화를 배우는 그런 공간입니다. 평화를 배우고 그래서 평화를 많이 생각하고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뭐 거대 담론이 아니죠.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먼 미래에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만들 때 늘 평화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화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사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교육하지만 그중에서도 평화로 함께 지내는 법,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될지, 그 이전에는 나와 다른 타인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생각해야 될지, 그런 타인을 대할 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앞으로 계속 이제 교사들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지식, 정보들을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들은 이제 제가 강의 중에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께 많이 교육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되짚어 가고 회복적 생활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가 가져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다룰 내용은 평화로운 학교 세우기 로드맵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걸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평화로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개별적인 뭐 연수들을 많이 받으십니다만 이런저런 기법들, 기술들 또 혹은 관점들을 산계해서 이 배워서는 어떻게 보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로드맵이죠 말대로 그대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혹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이 장면 요 표가 쪼끔 복잡하죠. 제가 인제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그린 건데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될 모습들을 좀 이렇게 그렸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상류, 뭐 하류 이런 개념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 또 사전 예방적 차원, 사후에 대응적 차원 뭐 이런 얘기를 써 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뭐 갈등 전환, 해결, 관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다음 장면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평화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어 네, 이 부분을 쪼금 이해를 해야 그 앞부분으로 다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피스 빌딩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평화죠. 평화하고 피스하고 빌딩이라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인제 합성어가 됐습니다. 그쵸? 평화를 세운다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이 생겨난 배경 같은 것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갈등이라고 어 노르웨이의 유명한 인제 평화학자십니다. 올해 인제 2024년 2 월인가에 인제 연로하셔서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이 인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사회가 뭐 짧은 시기에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고 어 큰 대륙이 다 붕괴되고 사람들이 인제 어려워지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평화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생각해 하고 평화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요한 갈tung 선생님이 인제 어떤 평화의 개념을 많이 정립하고 평화학을 거의 창시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이제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만 평화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뭐 세분화했지만 좀 더 확장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셨어요. 뭐냐면 평화라는 것이 뭐 영어로 썼습니다만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고 포지티브한 부분이 있다. 뭐냐면 평화는 소극적 차원의 평화가 있고 적극적 차원의 평화가 있다. 이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느낌보다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줘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들여다보면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된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 상태, 현상적인 평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평화라고 말하고 그런 평화를 많이 지향하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죠. 뭐 소란스럽고 번잡스러운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표면상에 있는 소극적인 평화일 뿐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만 제거됐을 뿐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은 적극적인 평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적극적인 평화라는 건 뭐냐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까지도 제거된 상태를 이제 적극적인 평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폭력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폭력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도 존재하지만 직접적이진 않고 지금 보이지도 않을 수 있지만 구조 속에 폭력이 들어있고 혹은 문화 속에도 폭력이 들어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지금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둘이 막 싸우고 다퉜단 말이에요. 때리고 뭐 욕하고 이랬다고 치면 그러면 그 사람 사이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뜯어 말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이어서 작업자들끼리 되게 충돌을 많이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 맞지 않도록 이 구조화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구조 속에 있는 개인들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뭐 단순하게 작업장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뭐 국가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더 커다란 문제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 구조 안에 개인들이 포섭돼 있고 그 구조가 폭력적일 때 개인들이 또 폭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죠. 이것은 아마 뭐 프란츠 파논 같은 사람이 얘기한 수평 폭력 개념하고도 맞아떨어질 수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구조가 개인을 압박하는 폭력을 이렇게 내재화돼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조를 보지 못할 때 내가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어떤 압력과 폭력을 옆으로 동료들에게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뭐 병원에서 의사들 특히 이제 전공의들 인턴들 뭐 간호사들 이런 분들 갈등을 다루고 그 문제 해결하는 데 많이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전공의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 레지던트 생활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업무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또 사소한 실수가 있을 때 위에 또 교수님들한테 혼나고 예를 들면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되게 어렵고 힘든데 그러니까 작은 어떤 실수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본인들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니까 일상적으로 어떤 긴장 수위가 높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나 혹은 연차가 어린 후배들에게 그런 어떤 어 폭력, 언어 폭력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 구조 문제를 빼고 보면은 이 개인 어떤 선배 예를 들면 레지던트가 "성격이 이상하다. 그 사람이 뭐 꼴통이다." 뭐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몇 년 차에 누구 뭐 어느 선배가 어쩌다. 뭐 어느 상사가 어쩌다."라고 그 문제를 개인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구조 속에서 그 개인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구조 문제로 개인의 어떤 과오를 다 눈감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걸 같이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제 스타일이 조금 원래 설명이 길어서 천천히 이해하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폭력이 있죠. 이건 쪼금 더 구조화된 거죠. 좀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화 안에 이게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제 아내도 저하고 결혼한 죄로 한 집안의 며느리라는 신분을 얻잖아요. 멤버십을 갖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의 독특한 문화잖아요. 며느리라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한 적이 없는데 멤버십을 얻어요. 그냥 '이 남자, 이 못난 남자 한번 구제해야겠다.' 하고 그냥 눈 질끈 감고 좋은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며느리라는 원치 않는 신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권리는 없어요. 의무만 있어, 그 멤버십은. 그래서 명절 때 뭐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뭘 배웠든 뭐와 상관없이 한 집안의 며느리면 며느리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이 좋은 전통일 수 있는데 자칫하면 어떤 폭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얘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예들이 많을 텐데 문화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게 단순하게 현상적으로 폭력만 없앤다, 시끄러운 갈등만 어떻게 좀 해결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평화라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그 배경이 되고 혹 뿌리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 혹은 더 깊이 있는 문화적인 문제, 문화적인 거는 뭐 생각이나 언어 습관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아마 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 잘했다.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것이 또 충돌을 일으키게 하는 상당히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부분 좀 적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 cultural conflict라고 해서 문화적인 어떤 갈등들, 왜냐면 이민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종교도 다르고 뭐 무슬림 국가에서 있던 사람이 기독교 국가에 와 가지고 뭐 생활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게 많죠. 인종 간의 문제도 많고.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남녀, 성별 차이, 뭐 세대나 지역 차이 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자, 설명이 좀 깁니다만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노력들이 또 있어요. 그쵸? 당장 뭐 싸움을 그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그래서 갈등 해결, 이게 인제 갈등 조정, 직접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인제 그거 어떤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 그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 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인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평화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이겠죠. 좀 더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나 목표를 제시하고, 그래서 이 뭐 개발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발전되고 그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협력을 통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회복적 생활 교육 혹은 회복적 정의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 그러니까 직접적인 싸움과 어떤 뭐 갈등을 조정이나 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측면도 있겠고요. 또 서클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집단적으로 트라우마를 전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서 인제 트라우마도 다루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존중의 약속이랄지, 마찬가지로 또 서클이랄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는 뭐 갈등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나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어떤 폭력적인 측면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요렇게
이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의 평화를 다 끌어안고 또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다 제거하려는 노력 이걸 했을 때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큰 틀을 지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가 돼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그래요. 이 평화학이라는 것이 이게 어느 나라나 지역에서나 가지고 있는 문제고 해결해야 될 주제인데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발전해 놓고 용어도 정해 놓고 또 분석적으로 그 차이를 구분해 나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고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피스키핑이라는 부분을 먼저 보면 이게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건데 어떻게 지키느냐면 우리가 인제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고 있죠. 그쵸? 그 어떤 분쟁 지역에 유엔 평화 유지군이 파견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피스키퍼스라고 불러요. 평화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평화가 지켜져요. 왜냐면 두 나라의 갈등을 하고 있는데 A하고 B 국가 혹은 인제 A하고 라는 국가하고 B라는 반란군 뭐 이렇게 인제 싸우고 그때 우리가 A하고 B라는 국가가 서로 분쟁하고 다툴 때 힘 있는 제3 자가 개입해서 주둔함으로써 그쵸? 그 제3 자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누구에 의해서 유지됩니까? 당사자들이 노력해서 서로 이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제3 자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서도 남매가 있는데 뭐 연년차고 그 누나하고 동생이랑 어? 맨날 싸운다. 티격태격 이랬니 저랬니 뭐 "내 방에 들어와라. 나가라." 막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으르렁거리는데 거기에 아빠가 있다든지 엄마가 있다든지 딱 하면 그 순간만큼은 눈치가 보여서 싸우거나 떠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쵸? 뭐 싸우려고 하면 "너네 조용히 안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한마디만 해도 둘이 인제 다툼을 그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평화가 유지되는데 물리적인 폭력이 없고 현상적인 평화가 유지되죠. 그 유지되는 힘은 바로 제3 자의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인제 피스 메이킹이라 그래요. 좀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평화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힘에 의해서 피스키핑은 힘에 의해서 찍어 눌러서 압력을 가해서 그러니까 폭력이나 갈등이 분출하지 않도록 이 막아주는 거라면 피스 메이킹은 쪼금 더 당사자 사이에 직접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동생이랑 누나하고 동생이 막 다퉜다. 그러면 "너네 조용히 안 해." 라는 식으로 이걸 힘으로 누르는 방식이 있다면 피스 메이킹 방식은 직접 들어가죠.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소란스러워? 한번 얘기해 봐. 뭐가 불편했어? 동생이 자꾸 누나 방으로 들어왔어? 그 동생은 왜 뭐가 필요했는데? 이거 갖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네 자꾸 소란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나 뭐 다른 행위를 통해서 당사자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개입해서 당사자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욕구와 필요가 한 공간에서 충돌하고 있다. 그게 부딪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둘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러니까 A의 의견을 들을 것이냐, B의 의견을 들을 것이냐. A가 잘못했느냐 B가 잘못했느냐 하는 식으로 판결해 주는 역할을 제3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 두 사람이 협의해서 C라고 하는 전혀 다른 제3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제3의 길을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스 메이킹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거를 잘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피스 빌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키핑이나 피스메이킹만 하더라도 어떤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평화를 만드는 것이 다 외부의 제3 자 혹은 힘 있는 사람이 혹은 선견 지명 혹은 기술을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있다면
그쵸? 평화를 만드는 주체고 나머지는 대상이 된다면 피스 빌딩은 이 말 그대로 빌딩,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은 위에서 아래로 꽂아 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하나하나 세워 올라가는 것이죠. 벽돌을 쌓듯이. 평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피스키핑과 피스메이킹의 노력을 같이 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피스 빌딩의 노력을 같이 기울일 때 그럴 때 전체적인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인 폭력 혹은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키핑과 메이킹의 방식에 더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평화 문화랄지 어떤 평화의 언어랄지 평화의 사고랄지 그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근본적인 작업들, 그리고 이제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또 급진적인 평화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죠. 사실 평화라는 말이 굉장히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도 평화를 만들잖아요. "폭력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로마 시대의 격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라틴어 뭐라고 하던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현상적인 평화, 우리한테 적이 사라지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는 사실은 어 오래가지 못하죠. 또 다른 어떤 적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또 공동체 모두가 평화의 능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인제 요 그림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평화로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통합적으로 이전과 이후, 예방과 어떤 사후 대응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peace keeping, peace making, peace building을 같이 해 나가자 하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peace making,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갈등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peace keeping, 평화를 유지하기 하는 것, 이것을 갈등 관리, 우리가 흔히 갈등 관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갈등 관리는 주로 피스키핑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현상적인 폭력을 없애는 것이죠. 소극적 평화를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통제와 감시, 처벌, 권위자가 주도합니다. 이런 방법론으로는 뭐 학교에 CCTV가 있고 스쿨 폴리스가 있고 학폭위가 열리고 선도위가 있고 벌점과 처벌이 있고 상시적으로 어떤 감시를 해요. 예, 갈등이 있나 없나, 갈등이 분쟁으로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누가 어디가 위험군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통제해 나가서 결국은 매니지먼트, 갈등이라는 것을 안전한 범위 안으로 자꾸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발상 자체는 인간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많이 생각하고 인간 존재가 유기체적이고 또 공동체 속에서 그 유기체들이 만나서 뭔가 서로 협력하고 발전해 나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 그냥 통제해 나갈 수 있는 변수로 보는 거죠. 굉장히 비인간적 시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대부분의 어떤 3차 산업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기업들, 회사들도 다 관리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관리를 당하는 거예요, 통제를 당하고. 자, 그런데 뭐 이것을 이제 갈등 해결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피스 메이킹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적인 폭력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갈등이 개개인 사이에 벌어졌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이 폭력으로 비화됐을 때 직접 개입해서 제3자가, 훈련받은 제3자가 조정을 하고 화해를 이루고 대화를 이끌고 또 협상을 이루어 주고,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당사자가 주도하도록 하는 거죠. 제3자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방법은 이제 조정자가 개입하는 거. 그래서 교사들이 조정 훈련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래 상담 같은 거, 또래 조정 같은 거, peer mediation, 학생들이 직접 조정 훈련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행위자끼리 서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이끌어 갑니다. 이 과정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루어질 때 이제 평화, 피스 빌딩, 그래서 갈등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겼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그 경험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갈등 경험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을 다루어 왔던 경험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갈등 자체에 대한 인식도 되게 부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다뤄줘서 오히려 그 결과도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느낄 때 사람들이 갈등에 대한 인식을 전환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좀 피스 빌딩이라고 좀 묶어 본다면 문화적 폭력까지도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와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서로 놀리고 혹은 따돌리고 작은 차이를 극대화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뭐 작은 또래 집단의 어떤 세력을 뭐 만들고, 이런 문화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 폭력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없애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더했습니다만 선후배 문화가 있어서 선배들이 어떻게 하고 뭐 그게 어떤 내리 문화가 돼 가지고 폭력적인 구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체를 다 깨트려 고 새롭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죠. 학교의 평화의 어떤 환경, 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고 감속성을 키우고, 통제 방식보다 비통제, 경쟁보다 비경쟁, 그 감정과 욕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사실은 놀이예요, 놀이. 놀이는 비통제적 방식으로 서로 협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협력하기 위해서는 룰을 지켜야 돼요. 룰을 지켜야만, 예를 들면 술래잡기를 하는데 내가 술래가 됐다. 근데 그 술래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 놀이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술래라는 역할을 수행하죠.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걸 통해서 협력을 해요.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 그 축구는 협력보다는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우리 팀끼리는 협력하지만. 더 크게 보면 경쟁하는 상대팀도 사실은 더 큰 틀에서는 협력하고 있죠, 지금. 축구 경기라고 하는 전체 룰을 같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스포츠와 놀이 같은 경우는 통제하지 않으면서 협력을 배우고 또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 개념을 서클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서클도 놀이처럼 서로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만 말하겠다라는 규칙을 주고, 그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서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은 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듣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렇게 협력함으로써 서클이라는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자체가 교육이는 거예요. 그 서클을 통해서 어떤 대화가 나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서클이라는 형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협력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육일 수 있죠. 또 존중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학급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이 속에 들어오면 관리당하듯이, 통제당하듯이 1, 2, 3 뭐 이것만 지키면 된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나는 이럴 때 이게 불편하고 저럴 땐 이게 필요하고, 근데 상대편은 나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서로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교실에 20 명이다 30 명이다 모였을 때 다 같이 필요와 욕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부분을 부딪힐 때 어떻게 다룰지 하는 걸 미리 우리가 잘 한번 약속을 정해 보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 하는 걸 배우는 거죠. 반대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는 얘기는 상대편을 존중하지 않은 게 된 거죠. 어떤 이렇게 규칙을 어겼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규칙을 동의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모든 걸 존중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존중의 약속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나중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제가 이 빨강색으로 설명한 이 갈등 관리 혹은 피스 키핑, 이 현상적 폭력만 없애는 것, 그래서 소극적인 평화만 오는 것, 그걸 위해서 통제와 감시, CCTV나 학폭위, 처벌 기구, 이것만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있을 때는 진정한 평화의 문화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머지 구성원들이 평화에 영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사들도 평화의 영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아이들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개입해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 주고 피스 메이킹 하는 거죠. 구조적 폭력,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이런 능력이 없으면 그냥 신고하거나 담당자가 처리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이래서는 개인들이 다 제도 속으로 포섭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은 사라지고 개인의 합, 그 이상인 어떤 공동체적인 능력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 그리고 전문가 이런 집단만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사안 조사해서 CCTV 돌려봐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거가 확인되면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 정도의 처벌을 주겠다. 이것만 남는다면, 이렇게 갈등 관리만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전체의 평화 문화가 굉장히 사그라들고 평화의 역량도 사그라들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회복적 생활 교육이든 뭐 PBIS든 또 뭐죠? SEL 뭐 이런 거, 소셜 이모셔널 러닝,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면서 학교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는 노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노력, 비폭력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감정 코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이루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교사들은 피스 메이킹 능력을 키워나가고 아이들 모두가 피스 빌딩 능력을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길게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요 공동체 삼각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걸 바탕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 줘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학교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